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친정집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친정 아빠와 함께 통쾌한 복수를 날려주신 3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투닥투닥 싸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며 누나가 둘이나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과 20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그동안 딸보다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과 남편 사이가 더욱 각별하고 둘이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결혼한 후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합세해서 저를 못살게 굴 때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결혼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보통 집은 남자가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온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을 반반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었고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아니었는데요. 제 아파트를 부당받으면서 중도금까지만 낸 상태였고 준공 후 잔금을 약 20%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과 결혼 초창기에 제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낼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셨어요. 예민하지만 민혁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조만간 완공될 것이라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알아봤더니 최근 신용대출의 금리가 낮게 나온다고 하는데 둘이 함께 살 집이므로 어차피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셔서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요. 저도 새 아파트 가서 살면 좋죠.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오빠한테 분양받은 아파트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아직 잔금이 남은 상태였는지는 몰랐네요.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잔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보가 신용대출 받아주면 너무 좋지요. 나중에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여보가 신용대출 좀 알아봐줘. 그럼 그걸로 잔금 치르면 되겠다. 여보, 그러면 그 집에 내 돈도 일부가 들어가면 좋겠다요. 들어갔으니까 공동명의로 해줄 거지. 요즘 내 친구들을 보니 다들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고 하더라고. 나도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 신용대출도 은행이 빚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게 되면 제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웃으면서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님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님이도 순간 정색을 하더라고요. 잔금이 얼마나 한다고 공동명의를 한다는 거니? 그리고 자고로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지 잘 풀린다. 내가 어려서 철딱서니 없이 그러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공동명의는 못 들은 걸로 아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공동명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어째서 세상의 집은 무조건 남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지요? 시어머님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동명의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판에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라서 일부러 말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님과 집에서 우연히 들은 통화 소리에 대하여 미녀가 엄마에 대한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너는 결혼 후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민지를 본 결과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민지에게 하려는 대상을 일컬어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엄마의 이야기가 함축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세뇌하듯이 집안의 경제 권한이 남성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동의하지만 직접 경제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통화 후 자신의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야기에 대한 다른 충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꺼내주시더라고요. 여보, 장인과 장모님께서 현재 거주하신 집 말고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소유하고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보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변경한 후 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새 아파트 분양 잔금을 지불하면 여보가 별도의 신용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아파트를 판매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어렵게 구입하셔서 소중히 여기시는 집인데 어떻게 그 소유권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새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면 부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언제 제가 당신에게 돈을 빼앗아 갔다고 했나요? 당신은 진짜 이상한 말을 하는군요. 외동딸으로서 장인연대를 생각해 주신다면 장모님의 아파트가 당신의 아파트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거면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놓고 화를 내는 건가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부터 경제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사랑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매매 결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남편이 하는 말들이 모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왠지 계속 시어머니가 남편이 저한테서 돈을 빼먹으려고 드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싶다가도 까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남편이 말한 대로 돈을 퍼주고 나면 나중에 이혼했을 때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보가 전 그렇게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으면 내가 신용대출 받아줄게 대신 예전에 내가 말한 대로 공동명의로 해줘. 그게 내 조건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 뜻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에 이혼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가는 편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할 것이라고 전제했어요. 아파트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남편도 신용대출이 유일한 결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저희 친정집은 자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요. 제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라서 그런진 몰라도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의 사물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남편과 더 자주 싸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출산 직전까지 2주에 한 번씩 친정집에 자주 들러 아빠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친정집에 갈 때면 늘 남편에게 나 혼자 갈 테니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시어머님의 배로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데도 굳이 저를 따라서 친정집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와 아빠를 생각해서 친정집으로 따라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늘 친정집에 와서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식탁에 수저와 젓가락을 놓고 식사 준비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들은 채 만취하더라고요. 친정집에만 오면 동백장인지 남편 말로는 본인 친구들도 처갓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위를 대접받는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입을 꼬매버려고 했습니다. 실은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항상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입덧을 참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는 항상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몇 번이나 불러야만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짜증나는 소리만 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지가 만든 반찬이 너무 짜지 않아요. 장모님은 정말 잘 요리하셨는데 민지가 장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짜증을 표현했습니다. 아니라 친정집에 와서까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친정아빠는 이런 남편을 막내 아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 마냥 오냐오냐 하면서 귀여워해 주셨는데요. 이 서방사실 나도 우리 딸이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 맛이 없긴 하네. 그래도 가족들이 먹이겠다고 열심히 요리를 해주는 것을 안 가보면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나요? 맛이 없더라도 눈을 꼭 감고 맛있는 척 먹어줘야죠. 어쩌겠나 이런 와중에 남편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혼잣말로 투정을 부리면서 아빠와 제가 아직 식사 중인데도 버릇없이 본인 식사를 다 하면서 먹던 것 같습니다. 그릇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기분 전환을 할 겸 어디 나가려고 하면 사람 많아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하면서 친정집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친정집까지 따라와서는 밖에 나가려고 하면 누워서 가기 싫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빠 모시고 태교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어때? 나도 출산 전에 꽃바람 좀 쐬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주말에 사람 많은데 어디를 가려고 해? 아, 우리 아기도 밖에 나가면 시끄러워서 싫어할 거야. 그냥 집에서 놀자. 푹 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버님도 평일 내내 일하시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만약 제가 여행 가고 싶다면 아버님과 함께 떠나야겠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레미콘 기사이시지만 노후 준비를 이미 해주셔서 일 그만두셔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60세까지만 일하시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음을 달랠 겸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버님도 일을 하시느라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다녔던 여행을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귀찮다는 핑계로 여행을 안 가기로 결정하고 아버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단둘이 태교 여행을 갔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저번 주엔 여보가 아버지를 모셔 다녀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엄마를 모셔 좀 다녀오자고 하셨어요. 엄마가 최근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동해로 가서 바다도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회도 먹으면서 돌아오기로 했어요. 친정아버지를 모셔 여행을 가자고 할 때는 핑계를 대며 안 가도 되는데 시어머님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왜 함께 갈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번 주에 아버지를 모셔 다녀와서 지금은 몸이 많이 힘들어. 그래서 당신이 저처럼 어머니를 함께 모셔줬으면 좋겠어요. 단 둘이 여행에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을 먹는다는 걸 알지 못한 거야? 나는 임신 중이라서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 어머니만을 생각하고 내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네.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에 마음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꺼내놨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갔어. 사실 친정 엄마가 계실 때부터 남편이 함께 병원을 모시고 거실에 앉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잘 지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친정집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 문제로 늘 다투었는데 남편에게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을 이야기해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자격지심을 세운다며 오히려 속지 짚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제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 엄마는 계셨지 않았지만 몇 주간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싶었는데요. 아마도 아기를 낳게 되어서 엄마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집에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안아보시긴 했지만 길게 보지는 못하셨어요. 병원에 있던 중에 조리원에서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니 남편이 친정집에 가기 전에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이 아직 회복도 되지 않았고
시댁에 가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난 후 시댁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시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손주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지 집 안에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나저나 준우 엄마는 못 볼 사람을 만나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친정집에 가기 전에 내가 우리 집에 들르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들을 것 같아 없어지고 있네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몸이 아직 덜 풀리셔서 차마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집에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나저나 이제 저녁 시간인데 식사가 전이시니 제가 직접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당장의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빠하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드시거나 드시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저는 출산 후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정신이 없었고 아기 돌보느라 바쁘해서 시어머님을 마주하는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뵌 시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조리원에서 바로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던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말을 돌려주고 오신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다. 친정집에 사부인이 계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내는 일하러 나가느라 혼자서 산후조리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굳이 친정집을 고집하고 가느라고 시부모에게는 방문조차 하지 않았었던 거. 나 역시 아이를 셋씩이나 낳았지만 산후조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인지도 이렇게 직접 집까지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에 없는 반찬이라도 직접 준비하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배달 음식이 말이 되냐. 다른 며느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 오빠가 출산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면 친정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간다고 해도 산후조리를 도와주실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산후조리를 못했을 것 같아 이해해 주세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도 몸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낳아서 힘들었다는 말도 안 해주시고 불평만 하셔서 좀 억울했네요. 늘어놓으시니 기분이 나빠져서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고 그 후로는 시어머니께서도 잔소리를 하시는 것을 자제하는 듯 보였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가기 싫은 듯이 온갖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장모님 생신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있는 모임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장인어른과 둘이서 다녀오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납골당까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저녁 약속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납골당에서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기로 했습니다. 있을 것도 없고 잠깐 함께 다녀와서 엄마께 인사만 드리고 오면 될 것인데 그게 귀찮다면 누워서 납골당에 함께 가기 싫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섭섭함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가족으로서 챙길 것은 챙겨야죠. 어째서 그렇게 뻔뻔하게 본인의 생각만 하는지 정말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보가 납골당에 안 가는 대신 나도 앞으로 시댁 제사에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어야지요. 그동안 나도 개인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시댁 제사에 참석하든 말든지 할 테니까 의무적으로 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에는 내가 아빠와 함께만 다녀올 거예요. 남편은 내가 한 말을 귀로 들은 것 같다고 해서 결국 납골당에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댁 제산 상속날이 다가왔는데 제사 당일에 저한테 음식을 준비하러 시댁에 몇 시에 갈 건지 물으셨어요. 엄마에게 전화가 오던데 몇 시쯤 도착할 건지 물으셨어요. 재료는 다 준비해 두었으니 몸만 와서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당신 보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회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게 아직 많아서 당신과 함께 못 갈 것 같아요. 제사를 모실 때까지는 갈 테니까 당신은 먼저 엄마 집으로 가겠어요. 내가 분명 지난번에 당신에게 말했었을 텐데 시댁 제사에 앞으로 안 갈 거라고 했었잖아. 지난번에 당신도 엄마 생신 때 납골당에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때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나한테 시댁 제사 가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서 가세요. 남편은 제 말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만큼은 남편에게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댁 제사에 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투덜대면서 혼자서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혼자 시댁에 가자고 하자 시어머님께 곧바로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걸려왔는데요. 얘가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한없이 귀엽다고 생각하네요. 시댁 제사가 우습게 보인다고 하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제사가 있으면 미리 재료부터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시어머님이 나서기 전에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아주 상전처럼 대접해야 하는 거니 어디서 감히 제 마음대로 시댁 제사를 못한다고 남편 혼자 보내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며느리들은 그런지 몰라도 꼭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잘한 것 같으면요. 제가 시댁에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화가 나서 남편이 그동안 저희 집에 해왔던 행동거지들을 낱낱이 시어머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번 저만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시는데 어머님 아들이 저희 집에 어떻게 해왔는지 진작에 알고 계셨더라면 그렇게까지 말씀 못하셨을 거예요. 이번 저희 친정엄마 생신 때도 제가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친구들하고 저녁 약속이 더 중요하다면서 끝까지 안 갔던 게 어멜님 아들이에요.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사위 노르든커녕 철딱선이 없는 막내 아들처럼 방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제가 어머님 댁에서 똑같이 행동했으면 저한테 버릇이 없다고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이런 소린 하지 않으셨겠어요. 또 무슨 소리냐고요? 남자와 여자가 각자 자리에 맞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민혁이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번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냐고요. 별거도 아닌 일로 민혁이를 잡고 시댁 제사에 참석 안 하겠다고 난리치게 만들고 시어머님이 전화를 직접 하게 만들기까지 해요. 역시 대단한 며느리로 납셨어요. 그래요. 그동안 남편한테 쌓인 분노를 시어머니께 고발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계속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고 있어서 화가 더 차오르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인플럭스. 시어머님과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님으로부터 오는 연락들을 잘 받지도 않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5살 아들의 생일 때 타진 사건입니다. 아들 생일을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최근 들어 시어머니께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 보이신다면서 시어머니만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자꾸 신경이 쓰여 남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그 전달에는 남편의 생일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함께 모였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 싶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우리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어머님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 가족을 모두 초대했다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우 생일 때 시어머님만 초대하기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형님 가족까지 모두 모일 경우 13명이나 되는데 그 식사 준비를 나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의를 먼저 해야죠. 왜 매번 형님들 등살에 못 이기고 제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누나들이 전화로 엄마를 모셔와서 우리 준우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마음 좋게 먼저 오겠다고 연락 주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조금 곱게 써라 우리 가족들. 싫어하는 건 알아. 그래도 이렇게 야한 행동을 하면 내 기분도 상해.
남편은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칭찬하면서 내 기분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아이 둘을 낳고 살면서도 어째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지 남편이 왼수처럼 느껴졌어요. 결국에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우리 집에 모여 아들 생일 파티를 위해 고생을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느껴졌어요. 특히나 아들의 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6일 일을 해서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야 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혼자 생일 상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도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 등을 며칠 전부터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놓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까지 시켜 놓았는데요. 아들 생일이 되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도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생일 파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풍선으로 집안을 꾸미고 중간중간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얼추 생일 파티 준비가 완료되니 저녁 6시가 좀 넘어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집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첫째 형님네 가족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셨고 이미 둘째 형님네 가족들이 와 계신 상태라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님네 조카들이 3명이나 돼서 집안이 더 시끄럽고 정신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이 오셨으니 문 앞까지 나가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날씨도 추우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장하실 텐데 제가 얼른 식사 준비할게요. 이렇게 시어머니께 인사말을 전달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 보니 잘 안 들리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첫째 형님네 식구들과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상황이 정신없었고 어머님께서 인사말을 들으셨겠거니 하고 급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평상시에 말이 많았던 시어머님께서 조용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이 들어서 마침내 신경이 쓰여 말을 건넸다. 어머님, 오늘은 준우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더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역국을 더 가져다 드릴까요? 너희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데 미역국을 끓일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았더라면 너무 짜서 입도 안 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반찬들도 그다지 맛있지 않았어요. 준우의 생일이라 해서 좀 먹을 것이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맛 따위는 없어서 젓가락질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반찬도 있는데 그 덕분인지요. 맛이 좀 덜 난 것 같아요. 미역국은 제 입맛에 맞긴 한데 어머니께서 요즘에 짠 음식을 많이 안 드시나 봐요. 평상시에 너무 싱겁게 드셔서 상대적으로 짜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신 거 먹고 기분 전환 좀 할게요. 음식 맛이 영 아니라서 기분이 더 막힌 것 같네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나 신경 써라. 언제부터 나를 신경 쓰더라고.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착한 며느리인 척하는 거야?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착한 며느리인 척 흉내를 잘 내신다던데 음식 맛이 없어서 기분이 막힌다는 말들을 다 하신 것 같네요. 원래부터 시어머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생일에 이런 말을 듣니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9시까지도 시댁 식구들이 집에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충 상을 치우고 아이들을 씻기러 욕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울 준비도 다 했는데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냉장고에서 과일까지 꺼내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재우러 방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에 다른 간식들도 있으니 마음껏 꺼내서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아이들을 재우러 가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수다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아이들 모두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토닥여 주시면서 한참 동안 자장가를 부르다가 그러다가 나도 잠시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밖으로 나와보니 시댁 식구들이 이미 집에 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라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 재우느라 다들 가실 때 배웅을 못 해드렸네. 여보가 배웅 잘 해드렸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아까 대충 상 치웠는데도
거실이 엉망진창이네. 난 여기 마저 치울 테니 당신은 씻고 오세요. 남편이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상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녀간의 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안 되겠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으면 인사부터 깍듯하게 해야지. 본인보다 다들 손님이 오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본인 일만 하러 가고 날이 갈수록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애를 며느리라고 내가 퇴접을 해줘야겠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엄마에게 인사를 아예 건네지 않았다는 걸 말씀이세요. 중간중간 엄마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길래 저는 별다른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눈동자가 되어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입모양으로 인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상황상 사람들이 많아서 시어머님 바로 앞에서 인사를 드리진 못했지만 분명 인사말을 건넸는데 시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셔서 그것 때문에 계속 무언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처럼 기분이 상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식사가 없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 아까 또 봐라. 내가 미역국을 짜다고 하면 내가 미역국을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 애가 미역국에 물을 부어서 다시 끓여주거나 본인 입맛에 딱 맞는다면서 내 입맛에만 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상어 풀려다가 가족들이 많아서 참았다. 너도 바보처럼 내 아내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아내를 존중해라. 엄마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교육 좀 시켜라.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엄마 오셨을 때 인사를 안 드렸나 봐요. 엄마 말씀대로 미역국 좀 다시 끓여서 드리면 어떨까요? 엄마 입맛이 까다로운 분도 아니시고요. 그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냥 척만 해도 넘어갔을 텐데 왜 나까지 엄마에게 욕을 듣게 만들어? 나는 분명히 어머님께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인사를 드렸었거든. 어머니께서 드리지 못하셨는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냥 오해였다고 하시면 되겠죠. 되잖아.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밥을 먹이고 신경을 써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다시 끓이냐고 당신이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시어머님도 남편에게도 모두 짜증이 나서 화가 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아내를 교육해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교육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분을 나쁘게 하셨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한다 해도 아들내미의 생일 파티 준비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집에 오면 다른 식구들과 수다 떠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화난 걸 모두 제 탓으로 돌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못마땅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서로에게 화가 나서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걸쭉하게 한 잔 걸치고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제부터도 용돈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누나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10,000원 한정을 엄마께 용돈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혼 때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등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의 수입으로 살림을 이뤄왔기 때문에 그동안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결혼을 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월 100만 원씩 시어머니께 용돈을 주더라도 살림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사실 남편과 함께 부모님께 용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용돈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가 지난번 우리 아들의 생일 파티 때 불편하셨던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딸들이 알아서 용돈을 챙겨주기 때문에 여태 한 번도 용돈을 주지 않으셨다고 따지셨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민지 때문인가요? 민지가 시어머니께 용돈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제게 이야기했나요?
지난번처럼 오해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냥 용돈을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시어머님이 형제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주시는데 친부님은 아직까지 직접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집안에 여유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든 용돈을 챙겨드릴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아끼려고 했을 때 시어머님이 용돈에 대해 말씀하시면 너무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공평한 금액으로 용돈을 매달 주기로 했어요. 저는 30만 원을 드리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 나는 양가 부모님께 총 6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드릴 용돈을 30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3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한 것 같아 헛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진심, 30만 원은 날은 날에 당신 누나들이 장난치는 돈이에요. 우리는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는데 고작 30만 원만 주자고 했고 장인어른은 지금 돈을 벌고 계시는데 용돈을 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는 현재 아무 경제 활동도 안 하고 있으니 더 많이 용돈을 주어야 한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준다. 친정아빠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는 낙에 관련이 없다. 시댁에 용돈을 주는 것이 공평하고 친정에도 당연히 주는 것인데 남편은 여전히 친정집을 무시한다는 듯이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노가다 하는 것을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장남이라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노려본다면 어떡하나 혼날 것이다. 용돈으로 30만 원 정도 밖에 이야기를 안 하냐. 30만 원이면 그냥 용돈 안 드리는 편이 나을 텐데 장난 좀 아니고. 당신 가만히 지켜보면 엄청 좋은 팽이처럼 군 거 알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누가 더 군이 딸이라 그런지 베프에게 행동 못하는 것 같아. 친정 아빠 보고 노가다꾼이라니 저는 남편이 순간 말을 잘못했나 싶었는데요. 아무리 장인어른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회라고 해도 어떻게 친정아빠를 노가다꾼이라고 쌍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회식 때문에 술을 마셔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는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한테. 노가다꾼이라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장인어른을 그런 식으로 비하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한테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말한 건 나한테 노가다꾼 자식이라고 비아냥한 것이야. 당장 사과해. 내가 노가다꾼을 노가다꾼이라고 한 게 잘못된 거야? 솔직히 장인어른이 노가다를 뛰시는 건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천박한 일이니까 무식하다고 말한 건 뭐가 그리 화낼 일인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무식하면 딸이라도 현명하고 똑똑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당신이 무식한 티를 내니까 쌍으로 욕먹는 것이야. 우리 엄마가도 그러셨다니 장인어른이 노가다꾼이라서 그런 건지. 당신과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봐도 무식한 티가 철철 흐른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취중진담이라고 하지만 술에 취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을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동안 시어머님과 남편이 속삭이며 나눴던 이야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남편이 그의 집에서 신뢰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막내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고 가족으로서 나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남편을 나쁘게 말하면 뒤뜰에서 사람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고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우리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비웃으며 저에 대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후에 분노가 가득하여 눈물까지 흐르게 했어요. 당신이 지금 제게 한 말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다. 분명히 지금 사과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놓친 것이야. 나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동안 어머님과 당신이 우리 친정집을 무시하는 것을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 나중에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했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참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나랑 이혼할 생각을 해. 당신은 항상 입버릇처럼 내 깍지를 보기 싫어하면서 이혼을 생각해? 아니면 장인어른한테 가서 꼰질거리려고? 아버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했잖아.
당신이 잔소리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 흘리라고 하셨는데 퍽이나 당신의 말에 반응을 해주시겠다. 제가 화가 나서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저를 비웃고 놀려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에 한 번은 큰 결심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을 남겨두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서글픈 마음으로 한참 동안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버지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말없이 제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야. 서방과 이제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 시어머님과 서방이 저를 못살게 굴어도 애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참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쌍욕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민지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이. 서방이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더라도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돈하고 어떻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까지 쌍욕을 했다니. 그동안 사돈하고 왕려도 거의 안 하고 지냈었는데 뭘 가지고 쌍욕을 했다는 건지 아빠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끝없는 말다툼을 해도 친정집에 속상해하실까 봐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여태까지 남편하고 가벼운 다툼을 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오고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돈께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계시던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자 갑자기 놀라셨다고요. 오늘 제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무식한 노동자라고 비웃는다고 해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라고 예의 없이 행동하더라도 받아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빠에게 노가다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노가다꾼 자식이라고 무식한 지가 철철 흐른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집안 사람이라고 상장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울먹이자 아빠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내가 더 너를 위해 신경 쓰길 어떻게 해야 했는데 아빠가 미안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아빠는 눈치 없이 그저 내가 시댁 식구들이니 남편이니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나 보다. 때면 속마음도 털어놓지 못하게 혼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도리어 저한테 그동안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쌍욕을 해댔던 시어머님과 남편이 떠올라서 다시금 화가 차올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식하다고 욕을 하는 것인지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도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민지야, 이 서방하고 내가 이혼한다 해도 그동안 우리 집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쌍욕한 사돈과 이 서방을 아빠는 도저히 가만둘 수 없을 거야. 같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잘 자. 일어나서 내일 아침 일찍 너희 집으로 함께 가자고. 그렇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레미콘에 타고 너희 집으로 향했다. 항상 너희 집에서 제대로 마사지도 받지 못하고 당하며 살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너희 집으로 들어가니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안정되었다. 그리고 묵직한 레미콘을 타고 가보니 마치 전투터에 탱크를 몰고 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내 시어머니 대기주택인데 집 앞에 레미콘을 주차하고 나는 먼저 내렸는데 아버지도 함께 내릴 것 같았는데 저한테 잠시 기다리라며 손짓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께서 현관 앞에 시멘트를 한가득 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빠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 시어머님께서 무슨 일인가 했다며 나오셨어요.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바라보시고 경악하셨습니다.
집 현관에 이제 막 레미콘에서 나온 말랑말랑한 시멘트가 흥건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저와 아빠를 발견하셨는데, 민지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사돈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이 레미콘이 설마 하니 사전이? 라고 물으셨어요.